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챕터 2, 챕터 3,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벡터 필드에 대한 연산,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공간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챕터 4장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학 2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전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한번 쭉 오버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목이 이제 정자계죠. 그렇죠? 정지되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마그네틱 필드의 특성들을 우리가 보고 그걸 정리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특성들이 마그네틱 필드들을 특성을 표현한 수식들을 정리하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결과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정전계를 정리했던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도 동일하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요. 얘도 역시 스태틱한 경우고요. 우리가 정전계는 바로 앞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정자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표 우리가 4-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서 수업을 본 강의에서 나가는 그런 흐름이 책에 있는 교과서의 순서대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4장 뒤에서부터 거꾸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정자계의 특성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디퍼런셜 폼, 즉 미분 형태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과 그리고 인테그랄 폼이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적분 형태의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폼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정전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정전계, 전계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에서 정의를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도 해야 되고요.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발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전속 밀도로 했는데요. 얘를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의 발산은 뭐가 된다 그랬죠? 네, 전하 밀도를 우리가 엡실론 값으로 나눠준 값으로 우리가 그 값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엡실론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테그럴 폼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럴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줬죠? 양변에 우리가 부피적분을 해주고 그것을 그러니까 발산의 부피적분은 뭐가 된다 그랬죠? 결국 면적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닫힌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면이죠. 닫힌 면에 대해서 면 벡터에 대해서 해주면 Q를 결과적으로는 엡실론으로 나눠준 값과 전하량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으로 주어진다 그랬고요. 얘는 이제 가우스가 발견해서 가우스 법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전식도 존재하고요. 회전은 항상 0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닫힌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선적분을 해주면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 포텐셜이죠. 전기 포텐셜은 일렉트릭 포텐셜은 항상 0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결과만 먼저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동일하게 일렉트릭 필드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도 동일합니다. 마그네틱 필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맥스웰 이퀘이션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인테그랄 폼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표를 확인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표현이 되죠.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틱 필드에 먼저 우리가 발산값은 얼마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이 수식들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사실 만들어내는 원천은 뭐가 되는 거죠? 전하죠, 전하. 전하가 만들어지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마그네틱 필드의 원천은 뭘까요? 앞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전하라고 했죠. 전류라고 했죠. 전류 주변에 어떻게 되죠?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겨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산 값은 뭐가 될까요? 발산 값은 0이 됩니다. 여기서는 회전 값이 0이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는 발산하기 때문에. 원천은 뭐였죠? 전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양변에다가 부피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피 적분을 해주면 닫힌 면에 대해서 마그네틱 필드 값의 적분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적분값의 결과값은 어떻게 되죠? 값은 0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그네틱 필드는 원천이 뭐예요? 소스가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전류. 한 점에서 근데 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도 한 점에서 봤을 때 전하의 밀도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전류 밀도가 됩니다. 여기서의 전하 밀도랑 좀 다른데 여기서의 전류 밀도는 방향이 존재하고요. 얘는 부피에 대해서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면에 대해서 나타내줍니다. 어떤 한 면에 대해서 여기서 전류가 얼마만큼 지나가느냐는 전류 밀도로 면에 대한 밀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니까 당연히 전류 밀도는 벡터로 표현되고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방향이 존재해야겠죠. 왜냐하면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그죠? 벡터와 벡터의 외적은 항상 벡터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개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의 원천은 전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분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전류 밀도는 뭐하고 같아져요? 마그네틱 필드의 회전하는 양과 정확하게 그 점에서 같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량은 어떻게 해주죠? 회전 값은 우리가 뭘 써주면 돼요? 스토커스 시어럼 적용해서 인테그랄 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값을 우리가 그 열린 면에 대해서 면적분해주면 그 값은 닫힌 선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닫힌 선에 대해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 자개를 선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 밀도를 우리가 면적분해 준 것 같죠. 이 전류 밀도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면에 대해서 밀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면으로 적분해 주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류가 나옵니다. 벡터에 면적분을 해주니까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고요. 전류 값이 내부에 존재하는 이 C 닫힌 폐경로 안에 존재하는 전류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먼저 아는 거죠. 사실 이 결과 수식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얘는 가우스가 만들어냈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요. 암페어가 설명한 거예요. 암페어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자개의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불리고요. 어떤 닫힌 면에 대해서 전체 면적분해 준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정확하게 대칭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은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전개와 자개들을 관찰을 한 거죠. 그렇죠? 가우스가 측정했던 거, 가우스 법칙에서 생각했던 거, 가우스가 전하를 측정해서 그 주변에 다른 전하가 받는 힘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 특성들을 관찰했더니 이런 수식들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끄집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가 어떤 선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선에 대해서 받는 일렉트릭 필드들의 방향들을 다 선적분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 특성들을 다 관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암페어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암페어 법칙도 우리가 결국에 어떤 전류가 지나갈 때 암페어가 측정을 해봤더니 자개가 얼마만큼 회전하는 양만큼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런 수식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렇게 끄집어내고 보니까 전개와 자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서로 연관은 없죠.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가는 수식에 자개, H가 들어가는 수식은 없고요. 자개가 들어가는 수식에 일렉트릭 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서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타내지는 특성들이 매우 대칭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네, 매우 재밌는 특성인데요.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전개와 자개가 아무런 연관은 없지만 굉장히 서로 대칭적이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뒤에 가서 우리가 알겠지만 패러데이 법칙이라든지 결국엔 맥스웰의 마지막 정리 타임 베링 채널에서 타임 베링 필드에서의 정리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연관돼서 수식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배우고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맥스웰이 뭘 발견한 거냐면 그 수식을 풀었더니 결국엔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도. 이런 결과들은 모두 측정해서 나온 결과죠.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파를 측정하기 전에 미리 이런 맥스웰 이퀘이션을 가지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는 뭐라 그랬죠?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앞에서도 정의를 했었지만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유전율 여기서 또 정의해야 될 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정의했으니까 유전율에 의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 데니시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렉트릭 플럭스 데니시티 얘가 뭐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죠. 전속 밀도다 그렇게 정의하고요. 일렉트릭 플럭스 데니시티 엡실론 값에 의해서 유전율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마그네틱 동일한 자속 밀도 플럭스 데니시티 자속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B라고 표현했죠. 자속 밀도는 B고요. 뮤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자개의 뮤라는 투자율, 얘는 투자율이라고 하고요. 퍼미어빌리티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 데니시티와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 데니시티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 전개와 자개가 가지는 특성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질에 기반해서 자유 공간에서는 어떤 값이 정해진 값으로 주어지고요. 어떤 물질에서 측정되는 값이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전개와 자개의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개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전개는 어떤 전하가 존재할 때 그 옆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얼마나 여기서 그 전하가 받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크냐 작냐를 표현한 값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전개는 그렇게 정의되고 자개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개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개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네, 전하의 이동,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전류가 존재할 때, 전하의 이동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다른 자석이 만들어지고요. 자석 밀도가 얼마만큼 힘을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정의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순서를 좀 거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4장 4절을 우리가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그네틱 포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자기적인 힘을 우리가 정의할 텐데요. 그래서 로렌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로렌츠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 우리가 4-1을 우리가 보시면 나오고요. 여기서 일렉트릭 포스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일렉트릭 포스는 전자기학 1에서 다뤘죠?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정의하면 어떤 Q라는 전하량이 있을 때 플러스 Q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그 주변에 1쿨롱의 전하를 놨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가 F2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옆에 어떤 한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겨난다면 이 일렉트릭 필드와 이 점에서 받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포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포스와 실제로 이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Q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얘를 그냥 붙여서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서 이 Q라는 전하가 받는 힘, 이 지점에서 받는 힘이 결국에 FE, 일렉트릭 포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와의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1이면 이 지점에서 어떤 전하가 존재해서 여기 일렉트릭 필드들이 쭉 생겨나겠죠. 어떤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해서 이 주변에 일렉트릭 필드가 쭉 생겨났을 때 이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와 그 일렉트릭 포스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1쿨럼을 놨을 때 받는 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Q가 1일 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얘는 결국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마그네틱 포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마그네틱 포스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어서 자석 사이에 우리가 자석 밀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석 밀도가 N극과 S극 사이에서 자석 밀도가 이쪽 방향으로 자석이 생겨나겠죠. 자석이 생겨날 것이고요. 자석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N극과 S극 사이에 이렇게 두면 여기다가 N극과 S극을 두면 이쪽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걸 우리가 자석 밀도 값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주변에 플러스나 Q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시키면 이 값을 이 전하를 이동을 시키면 뮤 벡터라는 방향과 크기로 이 Q 벡터를 이동시켰어요. 이동시키면 그 이동시키는 도중에 이 자속을 지나가겠죠. 이 자속을 지나가는 때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 실험에서 봤었죠? 어떤 자속이 있을 때 전하를 딱 튕겨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 전하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힘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받죠? 이런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죠.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마그네틱 포스에서 어떤 힘을 받는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그 얼마나 휘는지와 이 무게를 측정하면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무게와 힘, 전하의 양을 전체를 계산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Q, 그 다음에 U 벡터, 얘는 속도 벡터죠. U, 전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크기로 어떤 벡터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과 자속 밀도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 벡터와 B 벡터가 어떻게 돼요?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이 두 개의 벡터가 만드는 면적을 크기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U 벡터에서부터 B 벡터로 돌아가서 나가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FM의 직각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의 방향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B 벡터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Q라는 값과 그거의 속도와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알면 이 사이에서 주어지는 자속 밀도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라는 건 결국에 뭐죠? Q라는 전하가 이동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큰 힘을 받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U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B 벡터가 있으면 그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거의 힘을 받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FM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FM이라는 거 결국에 어떻게 정의된다는 거죠? 이거의 직각, 둘 다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U에서 B 벡터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그 직각 방향으로 존재하는 벡터가 존재할 거고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QU. U 벡터의 크기, 이걸 우리가 U라고 하고요. B 벡터의 크기를 B라고 하고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요. 사인 세타. 그리고 그거의 노멀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벡터의 방향, 크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면 이거의 벡터 방향 크기,
크기가 1인 이 면의 U 벡터와 B 벡터의 수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B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요? 여기에서 이 B 값을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라고 정의하는 거죠.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고요. 그리고 H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 H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됩니까? 투자율에다가 투자율을 곱해주면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나오니까 거꾸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에다가 뮤 투자율분의 2를 해주면 되는 값이죠. 그걸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나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하를 탁 튕겨서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을 받는가를 측정해서 마그네틱 폴스를 측정하면 그러면 거꾸로 뮤와 Q와 FM을 알면 뭐가 나오죠? 자석 밀도가 나오고요. 자석 밀도에 그 공간에서의 투자율 뮤를 나눠주면 우리가 자개 H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이할 만한 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힘 자체가 뭐였죠? 일렉트릭 필드하고 일렉트릭 포스하고 정확하게 비례했었죠. 엡실론이 들어가지 않죠. 자석 밀도가 나오지 않아요. 일렉트릭 필드에서. 근데 어떻게 되죠? 마그네틱 포스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면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먼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결국에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에 비례하는 값이 되고요.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힘이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특성들이 좀 대칭적이기도 하고 특성이 다르죠.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폴스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떤 전하가 있을 때 얼마만큼 밀려나는 힘이냐. 그리고 마그네틱 폴스는 어떻게 정의된다? 마그네틱 폴스라는 것은 자석 밀도의 직각 방향으로 Q가 진행될 때 그 면이 존재하죠. 벡터 두 개의 벡터의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폴스가 존재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자석 밀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결과적으로는 유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릭 폴스와 마그네틱 폴스를 둘 다를 합쳐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의 힘을 합쳐주면 일렉트릭 폴스와 마그네틱 폴스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값은 결국엔 뭐에 비례하게 되겠죠? 주어진 Q에 비례합니다. Q라는 전하량에 비례해서요.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U 벡터,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우리가 마그네틱 폴스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 Q에 비례하는 값으로 각각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주어지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는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우리가 바로 구하면 플럭스 덴시티를 바로 정의하면 마그네틱 폴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U 크로스 프로덕트 B를 우리가 계산해서 Q분의 1의 마그네틱 폴스를 계산을 해주면 U와 Q, M을 알 때 FM을 알 때 우리가 B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교하자면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가 일렉트릭 필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Q분의 1에 Q분의 F2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와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게 약간 더 복잡하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아시겠죠? 얼마나 그 마그네틱 필드가 강하냐,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크다는 건 뭐죠? 자석의 힘이 세다는 거죠. 예,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라는 거는 자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의 물질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하고 상관없이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나오고요. 이 사이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는 마그네틱 필드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 힘하고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제 4장 3절, 4장 2절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어지는 맥스웰 이퀘이션들을 정자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마그네틱 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맥스웰 이퀘이션 전체 한번 정리를 하고 요렇게 이제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실제로 아직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얘네들도 우리가 리뷰를 보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필드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